지난주에 우리 했던 내용 잠깐 다시 살짝 정리해보면 무슨 말 했었냐? 몰이 뭔지 얘기했었고, 그쵸? 그리고 그 몰 질량, 그쵸? 원자량. 몰 질량. 그러니까 원자량이나 분자량 같은 거 이야기 해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랑 얘기하면서 그래서 뭐 양성자수가 어떻고 중성자수가 어떻고 양성자, 중성자는 완전히 질량이 그냥 똑같다고 봐도 될 정도로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전자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가볍기 때문에 질량을 무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 쭉 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는 전반적으로 원자 구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뒤로 이어나가 보면은 우리 그래서 이제 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엄청 강조했었던 게 그거죠. 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새로운 단위일 뿐이다. 그렇죠? 우리가 입자를 세야 되는데 입자도 몇 개 세고 싶었어. 다만 이걸 개로 세려고 하니까 그냥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를 단위로 해야 계산이 편해. 그렇잖아요. 탄소가 12g일 때 우리가 계산이 제일 편할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질량의 단위가 g를 기준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질량 단위인 g이랑 연결하려니까 입자가 막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씩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걸 그냥 개로 세는 게 불편해서 그냥 묶어서 불러주는 게 몰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일 뿐이야.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아주 강조했었던 그냥 새로운 단위라는 표현이었는데 결국 우리가 어떤 분자 혹은 원자 어떤 물질의 입자수를 몰로 표현하고 싶다면 가장 근본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계산이 뭐냐면요. 이 몰수에 대한 계산은 분자량분의 질량. 여기까지는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나? 뭐 안 했다면 지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가 몰수를 구하기 위한 식으로 가장 적절한 식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뭐야? 만약에 C6H12O6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주에 분자량을 좀 다뤄봤던 것 같은데 얘 분자량은 180이에요. 외우시는 게 편하다. 왜? 계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탄소가 12짜리인데 그게 6개. 그리고 수소는 원자량 몇 짜리야? 네, 1짜리고 그게 12개. 산소는 16짜리고 그게 6개. 이렇게 계산해야 되거든요. 저는 암산이 빠른데요? 하세요 그럼. 하시면 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180인 걸 외우는 게 더 편하죠. 이거는 계산하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포도당 같은 경우는 180의 분자량을 갖고 있어요. 그럼 아주 단순하게 C6H12O6가 지금 나한테 270g, 그러니까 내가 포도당을 270g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당은 몇 개야? 를 표현할 때 결국은 개보다는 몰로 표현하는 게 당연히 훨씬 편할 거고요. 그리고 몰로 표현할 때는 결국 1몰이 180이니까 사실 뭐 약간 비례식으로 표현해봐도 되는 거죠. 내가 1몰일 때가 180g이었으니까 그러면 270g이면 몇 몰임? 아이고 이 아닙니다. 이거 물음표 하려고 그랬는데 몇 몰임? 이렇게 그냥 비례식으로 한번 접근해봐도 되는 거고 굳이 비례식으로 접근할 거 없이 그냥 결국 1몰당 180이니까 180분의 270 이렇게 270을 나눠주면 180으로 그럼 몰수를 구하는 가장 편한 방법이 되죠. 그걸 식으로 표현한 게 그냥 분자량분의 질량.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 O2라고 하는 요 산소기체가 되잖아. 산소기체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32. 그러면 만약에 산소기체가 나한테 뭐 160g이 있어 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가진 산소기체의 몰수를 구할 땐 32분의 160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겠냐 이거죠. 5몰인가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자량분의 질량 이게 몰수 계산의 가장 근본이 됩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몰수 그냥 구하는 게 되는 거지. 왜? 애초에 분자량이라는 게 뭐였어? 1몰의 질량. 1몰의 질량이었던 거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몰수를 계산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거고요.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아보가드로 법칙 얘기로 가봅시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했나?
아보가드로 수는 했는데 아보가드로 법칙은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혹시 여러분 보일의 법칙 기억하시는, 너네는 배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거 아닌가? 그치? 보일의 법칙은 온도와 왜? 온도랑 압력이요? 네. 그거는 샤이랑 부피랑 압력이. 네, 그쵸, 그쵸. 보일의 법칙은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해놓은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보일의 법칙은 이렇게 해서 부피랑 압력이랑 어떤 관계였어요? 반비례, 그쵸? 반비례는 보통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비례 표시고, 반비례를 하고 싶으면 하나를 이렇게 분모에다 갖다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반비례. 그 다음에 샤를러 법칙 혹시 3분의 1이요. 압력이 일정할 때 네, 압력 일정할 때고, 온도랑 부피가 뭐 비례관계. 그쵸, 부피. 완전히 비례하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는 원래 여러분들은 이 식 그대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V0 더하기 V0 곱하기 213분의 T. 아이고. 이렇게. 보통 아니면 V0 1 더하기 213분의 T. 뭐 이런 식으로. T가 온도. 이렇게 많이 썼었는데, 결국은 요게 이제 샤르르 법칙이었는데요. 사실 샤르르 법칙에서 쓰는 T가 섭씨 온도라서 저렇게 되는 것 뿐이고, 사실 원래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절대 온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꾸면 식이 훨씬 간단해지긴 하거든요. 뭐가 됐든 결과적으로 하려는 얘기가 뭐야?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되더라? 증가해야죠. 그러니까 둘이 어떤 관계? 비례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근데 원래 비례 관계라고 하면 온도가 2배면 부피가 2배여야 되는 거거든. 근데 사실 요 샤를레 법칙으로 해보면 온도가 2배일 때 부피가 2배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절대 온도라고 하는 온도로 바꿔보면 2배가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과학에서는, 특히나 화학이나 물리에서는 온도라고 하면 항상 절대 온도를 얘기해요. 섭씨 온도를 기준으로 뭘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냥 전체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진다, 그냥 이렇게만 정리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워봤잖아.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교육과정상에서 다뤄보는 건데, 사실 우리가 보일의 법칙이나 샤르르 법칙 얘기할 때 결국 보일의 법칙은 그 온도 일정만 조건에 적어놓고, 샤르르 법칙은 압력 일정만 조건에 적어놓지만, 사실 이 둘은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양이 일정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풍선에다가 일정량의 기체를 담아놓고 그 풍선 안에 있는 그 기체들이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커지는 거고, 압력을 높이면 부피가 작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이 일정하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게 이제 보일의 법칙, 샤르르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일의 법칙의 조건이라고 하면 온도가 일정하다와 양이 일정하다. 그때, 그러니까 온도와 양이 일정할 때 부피하고 압력이 반비례해.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샤르르 법칙에서는 압력이 일정하고 양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압력과 양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가 비례한다. 이게 원래 하려던 얘기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은 이 둘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둘에서 이어져서 얘는 온도랑 양을 조건으로 걸어놨고, 얘는 압력이랑 양을 조건으로 걸어놨잖아요. 이번에 아보가드로 법칙은 온도랑 압력을 조건으로 거는 겁니다. 그럼 남은 요소가 뭐예요? 양이랑 부피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양과 부피의 관계를 서술하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당연한 얘기인데 양이 늘어나면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 네, 늘어나죠. 그래서 비례한다. 이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기체의 양이 늘어나면 부피가 커지더라. 세상에 이런 당연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이런 당연한 말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양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라고 쓰면 좋을 것 같냐? 몰수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양이라고 하는 건 얼만큼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쓰는 입자수에 대한 표현 몰을 쓸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몰이 늘어나면 몰이 2배가 되면 부피가 2배가 된다가 되는데,
그냥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아보가드로 법칙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조건이 어디에서 성립한다는 거냐면 기체 종류와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특정 온도와 특정 압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 0도씨 1기압 이렇게 압력과 온도를 고정해 놓잖아? 그러면 O2 기체를 갖다 놓든 수소 기체, H2 기체를 갖다 놓든 뭐 아니면 좀 고분자 기체, CH4 메테인 기체를 갖다 놓든 뭐 아니면 또 기체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기체 뭐 있어요? 이산화탄소 기체 좋네요. 이산화탄소 기체를 갖다 놓든 또 N2 기체, 암모니아 기체 좋아요. 암모니아 기체를 갖다 놓든 어떤 기체를 갖다 놓든 전부 다 1몰에서의 부피가 같아야 됩니다. 양이 같다면 어떤 기체가 모여도 상관없어요. 같은 양에서 같은 부피를 갖게 된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보가드로 법칙은 문장상에는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몰수와 부피가 비례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공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문장 안에 있는 단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조건상 기체 종류랑 상관이 없더라.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놓은 이 0도씨 일기압 있잖아. 우리가 요거를 표준 상태라고 하거든.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이 표준 상태라고 하는 게 진짜 국제 표준입니다. 섭씨로. 네, 섭씨로 해요. 만약에 이거를 켈빈으로 표현할 거면 213 켈빈으로 해야 되는 건데 0도씨 일기압. 이게 진짜 국제 표준이에요. 그래서 전 국제 표준이 0도씨 일기압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게 전 세계 표준입니다. 만약에 온도 조건을 달리했다면 내가 어떤 온도에서 실험했다라고 적어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0도씨 일기압에서 실험을 하잖아? 그러면 그 논문 앞에 처음에 그냥 표준 상태에서 실험했다만 적고 그다음부터는 조건을 아예 안 적어도 돼요. 모두 전 세계 표준으로 약속해 놓은 게 0도씨 일기압이라. 이게 진짜 전 세계 표준으로 정해진 거거든. 사실 한 20도씨 이러면 좋기는 좋은데 만약에 러시아 이런 데서 20도씨에서 실험하려고 그러면 쉬운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뭐 20도씨가 어느 정도 익숙한 온도지만. 그래서 이제 0도씨 일기압으로 맞춰 놨는데 그래서 이제 요걸 표준 상태라고 하고요. 표준 상태에서 모든 기체 1몰은요. 그 어떤 종류의 기체를 갖다 놓든 항상 22.4리터가 됩니다. 이건 종류 어떤 걸 갖다 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기체를 갖다 놓든 다 0도씨 일기압에선 22.4리터를 가져야 돼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기체가 다 이렇다라고 하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근데 이 아보가드로 법칙이 참 재밌는 점이 뭐냐면 얘가 기체 법칙으로서는 아주 중요해요. 결국 어떤 기체든 항상 몰수와 부피가 비례하게 된다라는 걸 정리한 법칙이라서 아주 중요한 법칙이긴 한데요. 근데 화학원에서 우리가 흔히 화학원이라고 하면 안 되지. 과목명이 화학으로 바뀌었으니까. 화학에서 이 기체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아보가드로 법칙은 안 중요해요. 왜냐면 화학 딱 거기까지만 배웠을 땐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한다는 전제 조건이 아닌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정의로서 아보가드로 법칙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몰수랑 부피가 비례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체 종류와 관계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됐죠?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몰수를 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핵심이 분자량 분의 질량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 더 생기는데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22.4리터 분의 부피로 몰수를 구할 수 있게 되겠지. 단 언제만? 기체면서 표준 상태일 때만. 우리가 표준 상태의 기체를 놓고 보면요. 뭐 어떤 기체를 갖다 놓든 항상 22.4리터가 1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체가 지금 갖고 있는 부피를 22.4로 나누면 그 기체의 몰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되죠? 요게 만약에 표준 상태가 아니라 조건이 바뀌면 요 1몰의 부피가 바뀌거든? 그러면 그냥 저 분모에 들어갈 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20도씨 일기압이 되면 기체들 1몰이
대충 한 24리터쯤이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는 거의 이걸로 나올 겁니다. 20도 실경. 24리터 쪽이 계산하기 훨씬 편하잖아. 그래서 이걸로 4리터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24리터 분의 부피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걸 식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1몰의 부피 분의 부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 이게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이 됩니다. 됐죠? 자, 혹시 지난주에 그 수업할 때 들었던 프린트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없는 분들. 그래서 이제 뭐 거기 있는 거 좀 보면요. 그 지금 드린 프린트에서 1번 있고 2번 있잖아요. 사실 2번은 2단원 되어 있는 고기 부분 있잖아요. 그거 그냥 다 X표 쳐버리셔도 되는 게 없어졌어요. 네. 그 밑에 2단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기존 화원 기준으로 되어 있었던 프린트라서 현재 화학 기준으로는 2단원이 그게 아닙니다. 거기 내용은 없애버려도 되고. 나오긴 나와요. 어?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2단원 되어 있는 게 위에 밑에 원자의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나 잘못 뽑았죠. 자, 거기에서 뭘 좀 볼 거냐면 그 밑에 EX2번 있잖아요. 그걸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앞에까지의 내용은 자, 1번 원자량, 2번 몰, 뭐 3번에 있는 거나 화학식량에 대한 얘기, 4번에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그리고 5번에 몰수가 어떻게 구하는지 계산식 구하는 것까지가 지난주랑 이번 주 다 정리한 내용인데 프린트에 칸 하나하나씩 보면서 정리하기에는 뭐 귀찮아요. 귀찮으니까 거기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면 우리가 어차피 다 같이 했던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EX2번 거기에 있는 것만 한 번씩 쭉 같이 보면요. 물론 이제 답이 적혀있는 답지로 보고 있긴 해도 일단 처음에 CO2 2몰이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 이런 거 구하는 건 이런 건 이제 간단하죠. 자, 간단한 거잖아. CO2 자체가 2몰이라면 그럼 결국은 이 안에 들어있는 탄소는 1개씩 들어있고 산소는 2개씩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요 안에 탄소 같은 경우에는 총 그냥 2몰이 될 거거든. 만약에 얘한테서 산소 원자수를 물어보면 몇 몰이 되는 거예요? 네, 4몰이어야 되겠죠. 그치? 그런 얘기가 처음에 그냥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2몰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는 2몰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NO3 얘기도 간단합니다. HNO3 2몰에 들어있는 질소 원자수 하면 결국은 HNO3 하나당 들어있는 질소가 1개씩이잖아. 그러면 HNO3가 2몰이라면 질소 원자도 2몰. 근데 산소 원자는 3개씩 들어있는 거죠. 그럼 몇 몰? 6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그런 흐름인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세주면 돼서요. 네, 거기서 쭉 넘어가서 어디쯤부터 보면 될 거냐면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산소 원자 6몰이 들어있는 O3 입자수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5가 6몰이야. 이걸로 O3를 만들면 몇 개 만들어져? 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O3는 이제 산소를 3개씩 가서 묶는 거죠. O3 혹시 뭔지 아는 사람? 그렇죠. 오존이죠. 오존. 이제 오존이라는 물질인데 이 오존은 산소를 3개씩 묶는 거니까 그러면 산소가 6몰이라면 오존은 몇 몰? 2몰이 돼야죠. 우리가 산소 원자가 6몰계라면 그러니까 이건 개로 따져보면은 산소 원자 6개로 O3짜리 묶음을 만드는 개념이란 말이지. 그럼 O3는 산소를 3개씩 한 포장에 묶는 거잖아. 그러면 딱 2묶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옆에 그 오른쪽에 있는 거 봅시다. CO2 0.5몰의 질량 이런 거 계산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이용해주면 되죠.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자, CO2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기서 몰수가 0.5라고 알려준 거고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분자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계산할 수 있어?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만 전체 과정을 다 해보면 탄소는 몇 번이고 일단 번호로 그렇죠. 6번이고 그럼 얘는 원자량으로 12를 갖는 거고 산소는 몇 번이고 8번 그럼 원자량으로 몇 번을 갖는 거고 16 근데 산소가 몇 개? 2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서 분자량이 44임을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린 분자량 44, 몰수 0.5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여기다 대입만 해도 되죠. 그러면 0.5는 44분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질량인 거니까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뭐다? 질량이 현재 22g이겠지. 그쵸? 그리고 옆에 H2O 같은 경우엔 180g이라고 되어 있는데 H2O도 마찬가지로 분자량을 계산해 보면 18이 될 거니까 그럼 그냥 10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얘기들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표준 상태 NH3 3몰의 부피, 표준 상태의 CO2 44.8리터의 수, 요거는 이제 다 부피와 관련된 거잖아. 그럼 아까 얘기했던 22.4리터 분의 부피가 몰수가 된다라는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면 1단원이 끝이에요. 요게 1단원 내용 끝입니다. 지난주에 한 거랑 오늘 한 것까지 해서 이게 1단원 내용 끝이에요. 사실 1단원은 일단 크게 봤을 때 여기에다가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라고 하는 주제까지 해서 이렇게가 더 있긴 한데요. 근데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도 그렇고 지금 얘네도 그렇고 어차피 특강에서 우리가 다루기엔 일단 요 정도만 다루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더 깊이 들어가서 진짜 화학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 거긴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풀어본 문제 가지고 선배들이 존나 어려워갖고 여길 막 미친듯이 틀리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치?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여기서 더 어려워져야 될 텐데 그 더 어려워지는 건 뭐 기회가 되면 같이 좀 다뤄보긴 할 건데요. 일단은 내용을 쭉 정리한 다음에 문제는 그 기회가 생기면 그 다음에 다루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업이 지난주 이미 한 번 해서 6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생각보다 시간이 여유롭진 않아서요. 그래서 해봅시다. 그냥 그 뒤로 내용을 이어가 보면은 자 단원으로는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프린트의 2단원 그러니까 단원명으로 적혀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 프린트를 받으신 분들은 그냥 2번으로 되어 있는 거기가 2단원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해요. 이제 물리에서 어느 정도 나눠 가져가서 하고 있고요. 화학에서도 더 뒤쪽 내용으로 넘어가면 하게 되긴 합니다. 보통 이제 뭐 고3 때 내용으로 간다던가 하면 좀 더 깊게 다룰 텐데요. 왜냐면 그 2단원 내용이 그냥 양자역학이에요. 2단원이 내용 자체가 원래 양자역학이야. 그래서 뭐 오비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확률 질량함수가 어떻고 막 일단 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건 이제 네 그냥 물리나 다른 데서 좀 다루면 되겠고 우리는 바로 몰롱도 얘기로 넘어갈 겁니다. 몰롱도가 뭐게요? 오 맞아요. 그러니까 몰롱도는 일단 농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농도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한 농도가 뭐야? 퍼센트 농도. 그렇죠? 그래서 퍼센트 농도처럼 그냥 새로 우리가 하나 더 사용할 농도가 되는 건데 결국은 농도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는 얼만큼 진한가를 표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얼만큼 진한지를 표시할 때 퍼센트 농도는 뭐에 집중한 거야? 용액의 질량에 집중해서 그 어떤 일정량의 용액을 갖다 놨을 때 우리 용액이라고 하면 뭐예요? 소금물에서 표현으로 따져보면 용액이면 뭐야? 소금물을 얘기하는 거고 용매는 누구예요? 용매가 물이죠. 그리고 용질은 누구예요? 용질은 소금이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 용액 질량이라고 하면 소금물 전체의 질량 분해가 될 거고 퍼센트 농도는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돼? 아니고 용질. 용질의 질량. 그래서 이제 이걸 퍼센트로 표현하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퍼센트 농도를 표현하는 방식이지. 그러니까 우리 퍼센트 농도는 일상에선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음료수 같은 것만 사 먹어도 거기 다 퍼센트 농도나 이런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무슨 과즙 몇 퍼센트 함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주로 이제 이 퍼센트 농도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럼 그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건 일상에선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용액 질량, 그러니까 소금물이면 소금물 전체의 질량 분에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표시해서 그러면 이 용액 전체 중에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 그게 얼만큼 진한가를 표시하기에 좋잖아. 그렇게 써온 건데 문제는 이 퍼센트 농도가 실제로 화학적인 농도를 표시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도당 수용액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에다가 포도당을 녹여 놓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 포도당 수용액의 경우에 얘가 10%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이렇게 봤을 때랑 그 다음에 설탕 수용액 말고 아세트산 수용액으로 하자. 아세트산 수용액 액을 똑같이 10%짜리를 갖다 놓아 봅시다. 자, 그럼 이거는 둘이 같은 퍼센트 농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농도로는 둘은 농도가 어떤 상태예요?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그래서 포도당 수용액을 100g을 갖다 놓을게. 그리고 아세트산 수용액도 100g을 갖다 놓아 봅시다. 그러면 이 안에 포도당이 몇 그램 들어있는 거냐면 얼마 들어있어요? 그쵸, 포도당이 10g 들어있고요. 그리고 얘 안에는 아세트산이 몇 그램 들어있겠어? 10g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아 보이는 거고 실제로 퍼센트 농도 기준으로 같은 거잖아. 근데 문제가 포도당 10g면 몇 몰이게요? 180분의 10몰. 분자량분의 질량. 180분의 10몰이 됩니다. 근데 아세트산 10g은 몇 몰이게? 자, 아세트산의 분자량이 60이에요. 얘도 이제 외워두는 게 낫거든? 얘는 외우기 쉬운 게 아세트산이 CH3COOH예요. 요거를 좀 압축해서 적으면 C2H4O2거든요. 그러면 포도당이 C6H12O6거든? 그럼 포도당이 정확하게 3분의 1배죠. 그래서 분자량도 똑같이 그냥 3분의 1배 해주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60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얘 몇 몰이 돼요? 60분의 10 몰이 되거든? 그 한마디로 화학적으로 둘의 양이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아? 아니에요. 입자수가 달라. 그러니까 저 둘이 농도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퍼센트 농도, 즉 질량을 기준으로는 같은 게 맞는데, 화학하는 사람들은 저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다르다는 걸 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둘은 화학적인 성질이 다릅니다. 농도가 같은 애들끼리 갖게 되는 화학적인 성질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나중에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건 이제 뭐 삼투압이라든지 뭐 아니면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든지 이런 성질들이 있는데, 용액의 성질을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용액의 성질을 얘기할 때 정확하게 이 10% 포도당 수용하고 10% 아세트산 수용액은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갖게 돼. 왜? 입자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화학에서는 이런 퍼센트 농도 같이 화학적이지 못한 농도를 쓰는 것보다 화학적으로 몰수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농도를 만든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쓰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몰농도인데, 얘는 용액 부피분의 용질 몰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정 부피의 용액 안에 용질이 얼만큼 들어있어를 이제 농도로 표현한 거죠. 근데 실제로 몰농도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몰농도의 정의를 문장으로 한번 오랜만에 표시를 해보면, 용액 1리터당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이렇게 정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부피의 단위는 항상 뭘로 정해져 있어야 되냐면 리터로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농도의 단위는 흔히 대문자 M 이렇게 쓰는 것도 몰농도의 단위가 되는데요.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건 몰 퍼 리터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몰을 리터로 나누겠다라는 뜻이지. 그대로 식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리터 부피로 나누는 거예요. 몰을? 몰수를. 근데 이 몰수의 주어는 용질의 몰수여야 되는 거고, 리터 부피의 주어는 용액의 부피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이것도
퍼센트 농도처럼 전체 안에 용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표시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얘는 질량에 초점을 맞춰 놓은 거고 얘는 용액 부피, 일정 부피 안에 용질이 뭘 들어있느냐, 즉 화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농도가 되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배운 이후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화학적인 건 다 몰농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화학은 몰농도밖에 안 써요. 우리가 화학적으로는 몰농도랑 몰랄농도라는 게 쓰여요. 몰랄농도는 좀 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화학적으로 쓰이는 농도고요. 그리고 이 화학자들이 이걸 통해서 실험한 후에 일반인들한테 발표할 때 이걸 퍼센트 농도나 ppm 농도로 바꿔서 발표하는 겁니다. 요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농도. ppm 농도는 여러분 몰라도 되긴 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똑같습니다. 이거랑.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랑 똑같은데 ppm은 100 대신에 10의 6제곱을 곱해요. 보통 어떻게 쓰는 거냐면 퍼센트 농도로 표시했을 때 0.00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애들 있지. 그래도 숫자가 너무 작잖아. 그래도 숫자를 그냥 좀 키우려고 곱해주는 숫자를 키운 겁니다. 그냥 그게 ppm이에요. 아주 적은 양밖에 안 들어있는 물질 얘기할 때. 우리 ppm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막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거 농도 그런 거 다 ppm으로 적혀 있거든. 왜냐면 걔네들이 퍼센트로 표시하면 막 0.000 몇 막 이렇게 나와요. 너무 작게 나오니까 그걸 좀 그냥 숫자를 키우기 위해서 ppm이라는 걸 쓰는 건데. 아무튼 요런 건 질량에 관련된 농도들인데 이건 화학적이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으로 쓰려고 만든 거예요, 몰농도. 그래서 몰농도는 이렇게 용액 부피분의 용질 몰수가 됩니다. 되죠? 그래서 이제 몰농도 가지고 이것저것 계산도 많이 해볼 거고 몰농도를 가지고 해봐야 될 게 많아지는데 일단 이 몰농도 중에서 중요한 게 그냥 표현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몰농도에 대한 표현을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방금 포도당 수용액이라고 했으니까 C6H12O6 수용액, 이게 포도당 수용액이 되겠죠. 의 몰농도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가우스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C6H12O6 저렇게 대괄호 가우스 기호를 해놓으면 저게 C6H12O6 포도당 수용액의 몰농도가 되는 거죠. 그럼 그냥 우린 저걸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용액 부피분의 용질 몰수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수용액을 1리터 갖고 있는데 그 안에 포도당이 2몰 들어있대. 그러면 이 C6H12O6의 가우스 기호 해놓은 이 몰농도가 몇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2몰 퍼 리터가 나오는 거지. 이런 겁니다. 이해되죠? 여기서 좀 더 가보면 CH3COH가 있는데 얘를 30g을 녹여서 요 아세트산 수용액을 (500ml를) 만들었대.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가우스 기호 CH3COH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보면 그럼 이 수용액의 몰농도를 구하라는 거니까 그러면 부피분의 몰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거 뭐야? 이거 질량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몰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분자량분의 질량. 그리고 얘 분자량 몇이라고? 60. 이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그러면 60분의 30해서 몇 몰이 됩니까? 0.5몰, 2분의 1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건 수용액의 부피인데 수용액이 500ml네? 그럼 이거 500분의 0.5 맞아요? 아니요. 네,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그쵸, 0.5L. 그럼 최종적으로 이 답은 뭐가 돼야 돼요? 1몰 퍼 리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죠? 되지?
이 정도는 계산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잖아. 그냥 새로운 몰이라고 하는 단위와 그래서 새로운 그걸 통해서 그 몰에 관련돼서 우리가 몰이라는 단위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화학적으로 좀 가치가 높은 몰농도라는 새로운 농도를 하나 만든 거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배워본 겁니다. 이해되지? 자, 그러면 몰농도까지 정리했는데 사실 몰농도가 4단원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4단원을 먼저 하려는 거냐? 아니에요. 근데 4단원의 몰농도가 나오는데 3단원을 하려면 몰농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단원을 하려고 몰농도를 잠깐 먼저 짚은 거고 그래서 이제 3단원 내용을 들어가 볼 거예요. 왜냐면 3단원이 아주 재밌어요. 자, 아주 별로 어렵지 않은 아주 당연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화학 반응식이 N2 더하기 3H2가 2NH3라고 된 화학 반응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건 원래 화학 반응식 자체의 의미는 뭡니까? N2는 몇 개? 한 개. H2는 몇 개? 세 개가 반응을 했을 때 뭐가 몇 개? NH3가 두 개 만들어진다라는 식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한 개, 세 개, 두 개로 얘기했지만 이제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1몰, 3몰이 반응해서 2몰이 만들어진다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근데 내가 N2를 10몰 10몰 하면 너무 그지 같네요, 숫자가. 9몰 준비했어요. 그리고 H2도 9몰 준비했어요. 그러면 내가 만들 수 있는 NH3는 몇 몰이 될까요? 네, 6몰이 됩니다. 요게 양적 관계예요. 일단 요게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거든.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H2를 3개 사용할 때 얘는 1개씩 써야 되지. 그럼 얘 1개일 때 얘 3개, 얘가 2개일 때 6개, 3개일 때 9개인데 지금 있는 게 9개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얘 9개를 쓰고 얘 3개를 썼을 때 반응이 얘 6개 남기고 얘는 없어지면서 멈출 겁니다. 그치? 요건 이제 반응물만 봤을 때, 재료만 봤을 때가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나는 얘가 3개, 얘가 9개 쓰였을 때 요거 하나 만들어질 때, 요거 하나 쓰일 때마다 얘가 몇 개씩? 2개씩 만들어지는 구조죠. 근데 난 얘를 3개를 썼잖아. 그럼 얘 몇 개 만들어줘야 돼? 6개.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 NH3 6몰, N2 6몰이 되는 게 요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의 기본이 되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화학 반응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1단원의 원래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요걸 가지고 이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마지막 내용인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는 더 나아가서 뭔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실제로 그럼 여러분들 N2랑 H2 9몰씩 준비해서 반응해보잖아 이거? 여러분들 이거 반응시키면 NH3 6몰 못 만들어요. 절대 안 만들어져요. 에너지까지 다 충족시켜줘도 안 만들어져요. 그냥 6몰이 절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대충 얻을 수 있는 양이 대충 한 4몰쯤 안팎쯤 될걸? 한 4몰? 3천 몇 몰쯤 될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이제부터 다루려는 내용인 화학 평형입니다. 자, 이 평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지금 여기 화살표가 양쪽으로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세상에는 반응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역은 뭐냐면 가능하다는 뜻이고 역은 역반응 거꾸로. 그래서 가역 반응은 거꾸로가 되는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고 해요. 비가역 반응은 거꾸로가 안 되는 반응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서 역반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요 반응에서 보면요. 요 방향이 우리가 적어놓은 반응식이잖아. 그러면 요게 정방향인 거야. 그래서 이게 정반응이에요. 그럼 역반응이라고 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NH3가 분해돼서 질소와 수소로 나눠지는 게 역반응입니다. 그랬을 때 가역, 비가역을 나누는 건 이 역반응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자연적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는지로 나누는 거거든. 그래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화학 반응은 다 이렇게 두 가지로 됩니다. 가역이냐 비가역이냐. 근데 비가역 쪽이 더 적어요. 오히려 대부분이 가역입니다. 그러니까 정반응이 일어날 때 대부분 그 역반응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자연에서도. 근데 비가역은 몇 개 안 되거든. 그래서 비가역 쪽을 좀 보는 게 더 나아. 가역은 누가 있다 이렇게 나열하기엔 너무 많아요. 대부분이 다 여기 들어가니까. 그래서 비가역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뭐가 비가역일 것 같아?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엔 비가역이 맞아요. 맞아요. 과산화수소의 반응.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나눠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비가역이 맞거든. 왜냐면 이제 비가역의 주제 중에 하나가 기체 발생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기체끼리 반응해서 기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기체가 아닌 애들을 반응시켰는데 갑자기 기체가 튀어나와. 이런 게 비가역 반응이야. 방금 얘기한 과산화수소 같은 거지. 과산화수소 뭐예요? H2O2 액체잖아 이거. 이 액체가 H2O와 O2로 분해되는 거거든요. 이게 과산화수소의 반응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액체였는데 갑자기 기체가 튀어나왔어. 이런 기체 생성 반응 있잖아. 이런 건 비가역입니다. 왜냐면 이게 액체고 이것도 액체야. 이거는 액체라고 하는 반응의 세계 안에거든요. 그리고 기체면은 그 액체들의 세계에서 뛰쳐나온 애가 되니까. 그래서 얘가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역반응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뛰쳐나가 버려서. 여러분들 이거 비슷하게 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왜 여러분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지 않아요? 그런 거 한 번씩 본 적 있잖아. 우리 질량 보존 얘기할 때. 원래 우리가 질량은 보존돼야 돼. 근데 화학 실험하다 보면 질량이 바뀔 때가 있어. 언제? 기체가 날아가서 질량이 바뀌는 거잖아. 사실 그 날아간 기체의 질량까지 하면 질량이 보존된 게 맞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반응들은 전부 기체 발생이라서 다 비가역인 겁니다. 그렇게 기체가 발생하면 다 비가역이에요. 그 기체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말 그대로. 근데 처음부터 기체끼리 섞어서 반응을 시켜. 그렇게 해서 기체가 만들잖아? 그럼 얘네들은 애초에 얘네들이 전부 한 공간에 섞여 있는 거거든? 이건 가역입니다. 기체가 발생한 게 아니라 원래 지들 다 기체였으니까. 기체끼리 반응하는 건 기체 발생 반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기체 발생이 있고요. 비가역에 또 여러분 물건, 물질을 불에 태운다고 생각해보면 그거 가역일까요? 그쵸. 절대로 안 되지 않아요? 사실 그건 자연에서만 역반응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역반응을 일으키는 게 우리가 억지로 역반응을 일으키려고 해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거 의자 밖에 나가서 불로 태워. 그래서 그 재를 여러분들한테 넘겨준 다음에 그걸로 다시 의자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 만들 수 있어? 특히나 이 상태 그대로 다시 만들 수 있어? 안 되잖아. 그래서 불에 타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가역이 됩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 연소라고 하죠. 그래서 연소 반응 다 비가역이 돼요. 물론 이제 연소 반응 중에 대부분이 기체 발생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그렇기도 한데요. 근데 기체 발생이 되지 않는 연소들도 비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연소 비가역이고 기체 발생 비가역이고 또 한 가지 더 비가역이 있어. 그게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할 텐데 원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중화 반응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 생략한 건 앙금 생성 반응인데 앙금은 우리가 중학교 때는 메인으로 다루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앙금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뺄게. 그래서 저 정도. 저 세 개가 제일 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화 반응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치? 산과 염기의 반응. 그치?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적어야 되는 거 맞아? 안 배웠나 아직? 우리가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의 반응인데요.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물에 녹였을 때 H+, 우리가 이제 산이온이라고 부르는 애들인데 요걸 내놔요. 그리고 염기들은 물에 녹이면 뭘 내놔요? OH- 수산화 이온을 내놓죠. 그리고 중화 반응의 실체, 우리가 알자 이온이라고 하면 진짜 일어나는 반응, 실체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중화 반응의 실체는 OH-와 H+가 만나서 뭘 만드는 거? 물을 만드는, 이게 알자 이온 반응. 이게 실제 중화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 둘이 만나서 얘가 되는 거는 일어나는데 요게 다시 이 둘로 나눠지는, 그러니까 역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비가역이 되는데 틀린 말입니다. 좀 정정할 건데 어떻게 정정하면 되냐면, 비가역의 정의는 역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도 되는데요, 역반응이 무시할 정도로 적게 일어나도 비가역이라고 해요. 역반응이 너무 조금밖에 안 일어나, 이런 것도 비가역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 전자 때랑 비슷해. 전자의 질량이 너무 가벼우니까 우리 무시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역반응도 일어나긴 하는데 너무 조금 일어나면 무시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애들도 비가역에 들어가는데, 연소나 기체 발생은 역반응이 안 일어나는 비가역이거든요. 근데 중화 반응은 역반응이 무시할 정도로 적게 일어나는 비가역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일단 연소랑 기체 발생, 중화 반응이 비가역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돼. 그냥 쟤네들은 태생적으로 역반응이 안 돼. 그리고 쟤네 빼고 나머지는 다 가역이에요.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즉, 이거 가역 반응입니다. 이게 그냥 기체랑 기체랑 만나서 기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는 연소도 아니에요. 여러분, 연소는 물질이 뭐랑 반응해야 연소일까요? 산소랑 반응해야 연소입니다. 연소가 뭐야? 물질이 산소와 만나서 열과 빛을 내는 현상, 이렇게도 부르고요. 혹은 뭐 빠른 산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결국은 연소, 불에 탄다는 건 산소랑 반응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연소가 아니야. 기체 발생도 아니야. 기체랑 기체가 반응해서 기체가 되는 거라 아까 얘기했잖아. 그런 건 기체 발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화 반응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역에서 다루는 저 세 가지가 아니면 다 가역이거든. 그래서 얘는 가역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역이 되면, 자, 가역의 아주 재밌는 점이, 이 가역 반응들은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냐면 아까 적어본 것처럼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이렇게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 이렇게 표시해요. 만약에 비가역이잖아?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하던 것처럼 그냥 화살표 하나만 찍어놓고 끝입니다. 요게 비가역 반응에 대한 표시, 요게 가역 반응에 대한 표시입니다. 아, 동그라미는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그냥 설명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래서 요게 가역이고 요게 비가역 반응인데, 가역 반응과 관련돼서 재밌는 점이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 얘 구몰 준비하고 얘 구몰 준비해도 얘 육몰이 안 만들어진다 그랬지. 자, 이유가 뭐냐면요, 자, 얘가 정반응이 일어날 때, 자, 반응 속도와 관련해서 간단한 부분만 다룰 거예요. 반응 속도는 좀 더 어려운 내용이거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것만 다뤄볼 건데, 자, 여러분,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뭔지 알아? 네, 온도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온도 조건은 왜 중요할까? 기체. 너무 낮으면은 운동 감소. 운동 능력이 감소하면 왜? 그러면 덜 반응하니까. 덜 반응해 왜? 사람 안 움직여서. 잘 안 움직이면 왜 덜 반응할까?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서? 네, 맞아요. 일단 하나의 조건이 아까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시작되기 위해서 맞춰줘야 되는 최소한의 에너지는 맞춰야 돼요. 근데 이 활성화 에너지는 일단 빼놔. 이건 에너지를 넘기만 하면 상관없는 거라서, 보통 입자수가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활성화 에너지는 못 넘어도 일부 애들은 활성화 에너지를 넘는 애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그냥 활성화 에너지는 맞췄다라는 전제 하에 또 반응에 영향을 주는 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요 반응이 일어나려고 해. 그러면 N2랑 H2랑 반응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게? N2 분자랑 H2 분자가 서로 부딪혀야 돼요. 우리가 온도를 올려주면 반응이 잘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온도를 올려주면 N2 입자와 H2 입자의 속도가 어떻게 되게? 네, 빨라져요. 얘네들이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렇잖아. 여러분들 그 온도가 높을 때가 입자의 운동이 더 많고, 이런 얘기는 한 번씩 다뤄본 얘기잖아. 그리고 굳이 이걸 화학적으로 다루지 않더라도 우리 그냥 생각해보면 더 뜨거울 때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할 거는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오를수록 입자들의 이 운동이 더 많아지고 더 빨리 움직이거든? 그때가 서로 부딪힐 확률이 더 어떻게 되겠어? 높겠죠. 우리가 온도를 높이면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되는데,
실제로 온도를 높이면 반응이 빨리 일어나고 반응이 잘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입자끼리 부딪힐 확률이 높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전제 조건의 핵심이 입자끼리 부딪혀야 반응한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딱 그거죠.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런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뭐야 N2만 남고 H2가 없으면 반응을 못해. 왜? N2가 마주칠 손뼉이 없으니까 H2가 없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것도 되냐면 N2, H2가 아무리 많아도 둘이 부딪힐 수 없으면 반응할 수 없겠죠. 대표적인 게 뭐야? N2 따로, H2 따로 담으면 반응 안 되잖아. 그리고 섞어놔도 온도를 엄청 낮추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잘 안 움직이면 또 반응 안 일어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그 생각해줘야 되는 게 물질이 부딪혀야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부딪힐 확률을 높이면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온도를 높여서 애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근데 온도가 일정할 때 보통 이 화학에서는 항상 온도 일정을 조건으로 걸어놔요. 그러면 온도가 똑같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도가 높아져서 막 활발해지고 이런 얘기는 상관없는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그쵸, 뭐 부피 압력 같은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건 기체일 때만입니다. 왜냐면 우리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이런 거 다 기체일 때의 법칙이라서요. 고체나 액체는 압력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막 압력이 막 10기압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커지는 게 아니면 별로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빼고, 압력은 빼고. 되게 단순해. N2랑 H2를 그냥 많이 넣으면 잘 부딪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재료가 많이 들어있으면 부딪힐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딪힐 확률이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빨라져요. 즉 기본적으로 이 반응 속도에서 온도와 함께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농도예요. 얼만큼 들어있느냐. 양인 거지, 양. 양인 거지. 그래서 얼만큼 들어있는가 양이 온도와 함께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온도는 일정하게 조건해 놨으니까 이 일정하다라는 조건 안에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반응 속도한테 영향을 줄 건 딱 이것만 남아있는 상태거든.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여기서 그런 반응을 진행해 볼게. 그럼 처음에 여기 구몰 준비되어 있죠. 그럼 처음에는 재료가 충분한 상태니까 얘네들끼리 막 부딪히면서 반응이 막 일어날 거야. 그래서 정반응 속도가 되게 빨라, 처음에. 근데 반응하면 할수록 N2랑 H2의 양은 어떻게 되죠? 계속 줄어들지. N2하고 H2가 하나, 세 개씩 계속 사라질 테니까 양이 계속 줄어들어요.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되게? 느려져요. 그래서 농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그러면 얘가 정반응이 계속 진행되면 그러니까 N2랑 H2가 만나서 암모니아를 만들 때마다 속도가 계속 조금씩 느려집니다. 근데 얘는 역반응이 된다고 했지. 자, 역반응 입장에서 해볼게. 처음엔 NH3가 아예 없었어. 근데 반응이 진행되면서 NH3가 생기지. 근데 역반응은 뭐야? NH3 두 개가 부딪히면 다시 N2와 H2로 돌아간다는 거잖아. 근데 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NH3의 양이 어떻게 되죠? 늘어나잖아. 그러면 NH3가 부딪혀서 N2H2가 되는 이 역반응의 반응 속도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게? 빨라져요. 근데 한쪽 반응은 계속 느려지고 한쪽 반응은 계속 빨라지잖아? 그럼 어떤 시점이 오겠어요? 두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오겠지. 실제로 그래서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면 무슨 일이 생기게? 밖에서 봤을 때 얘네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얘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우리 입장에선 그러니까 얘네 안에를 보면요 계속 정반응 역반응을 하거든요. 계속 N2랑 H2는 부딪혀서 NH3가 돼요. 그리고 NH3끼리 부딪혀서 다시 N2H2로 돌아가요. 안에서는 계속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땐 N2나 H2나 NH3의 양이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안 변해. 완전히 똑같은 속도로 반응하니까. 이게 가역반응에서 이 가역반응이라고 하는 반응이 존재해서 생기는 화학 평형이라는 것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화학 평형이라는 것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얘가 육몰이 될 때까지 반응이 안 일어나요. 왜? 지금 뭐야 이거는 육몰이 된다는 건 H2가 다 떨어질 때까지 반응했을 때가 되잖아. 근데 방금 뭐라고? 얘가 정반응을 좀 하다 보면 얘랑 얘랑 어느 정도 사라져서 얘가 만들어지면 역반응 속도가 빨라져서 두 속도가 같아져서 중간에 그냥 반응을 멈춰버리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대충 H2도 좀 남고 NH3가 좀 적은 상태에서 반응이 멈춰버립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만 멈춘 거지 안에서는 계속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쟤들끼리? 계속 정반응 역반응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계속 물질이 바뀌어. 이게 화학평형에 대한 개념입니다. 어때요? 어렵죠? 좀 어려운 개념인데 왜 어려운 개념이냐면 이거 화학평형 화투 거예요 원래. 기존 교육과정이 화원, 화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화투가 고3 교육과정이고 화원이 고2 교육과정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근데 화원이 화학으로 바뀌면서 이 화투에 있는 평형이 내려왔어요. 사실은 원래도 있었는데 그 좀 더 깊은 내용까지 내려왔어요. 이번에 바뀌면서. 네, 아무튼 일단 화학평형이 이런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평형에 대해서 할 얘기가 아주 많은데 오늘은 남은 시간상 평형을 다 얘기하긴 좀 어려워서 평형 중에 제일 간단한 평형 두 가지만 다뤄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평형이랑 용해평형입니다. 아니야, 용해평형 안 해. 상평형만 하자 그래. 상평형을 다뤄봅시다. 왜냐면 상평형만 해도 꽤 복잡한 이야기거든. 자, 상평형을 얘기할 때 일단 키워드는 기화예요. 기화. 자, 일단 상평형의 상. 이게 무슨 단어지? 우리가 화학에서 상이라고 하면 뭘까요? 그치. 기체, 액체, 고체. 즉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상평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기체, 액체, 고체 서로 다른 상태끼리 평형을 이루는 걸 상평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상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기 위해선 기화가 뭐라고? 기화 뭐예요? 뭐가 되는 게 기화야?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게 기화입니다. 혹시 기화열? 흡수. 그치. 기화는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에요. 몰라도 돼요. 그냥 기화 열 흡수는 아나 싶어서 그냥 물어본 거고. 일단 기화는 액체가 죄송합니다.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인데 기화는 큰 범주고 기화 안에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거든. 하나는 지금 우리 여기 정도 온도에서 내가 물을 컵에다 물을 받아놨어요. 그러고 한 이틀 후에 와서 이 컵에 물을 보면 양이 어떻게 되게? 줄어요. 뭐 하니까? 기화 중에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 방금 얘기한 이런 형태의 기화를 증발이라고 하죠. 증발이라고 하는 기화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기화가 하나 더 있어요. 뭐? 끓이는 거. 끓음이라고 하는 기화가 있습니다. 이 둘은 다른 기화예요. 기화 안에 끓음과 증발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는 게 일단 상평형의 가장 처음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증발과 끓음은 어떤 차이를 갖냐면 자, 우리 여기다 물을 담아놨어. 그리고 물을 그냥 열어놓으면 아까 말했던 대로 증발해서 얘네들이 막 기체들이 다 나가거든? 근데 그거 왜 일어나는 걸까요? 네, 맞긴 해요. 우리가 그런 수증기의 량으로 다뤄본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조차도 그러니까 물이 왜 기화될까? 왜냐면 여러분 물이 기화되는 온도 몇 도라고 알고 있어요? 예, 물이 기화되는 온도는 100도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기화 100도가 아닌데 왜 증발이 일어나죠? 왜 기화가 되지? 왜 날아가고 싶어서? 왜? 날아가고 싶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하고 싶다고 다 되나? 물 분자끼리 부딪혀서? 부딪히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 일인데 우리가 100도씨에서 기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도씨에서 끓는 거지 기화 자체는 100도씨가 아니어도 일어나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혹은 되게 그냥 이상한 현상인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액체가 됐든 기체가 됐든 어떤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반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반 성적을 얘기할 때 1반부터 보통 요즘 몇 반까지 있냐? 대충 한 10반까지 하면 되나? 그래 1반부터 10반까지. 중학교는 10반까지 잘 없지 않아? 있어? 그래. 그럼 10반까지로 대충 해봅시다. 그럼 1반부터 10반까지로 해두면 우리 반끼리 비교하고 싶으면 반에 뭘 비교하겠어? 성적을. 평균을 비교하겠지. 근데 반평균을 비교한다고 해서 반에 있는 그 반 구성원들이 전부 같은 성적인 거야? 그건 아니지. 똑같이 우리가 물질의 에너지를 얘기할 때는 물질의 에너지를 서로 비교할 때는 평균 에너지로 비교합니다. 근데 하나의 물질 안의 에너지는 그 평균 에너지만큼을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입자들은 그 평균 에너지가 말 그대로 평균인 거지 그 평균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훨씬 적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들도 있거든. 근데 원래 이 물끼리 액체로 뭉쳐 있으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이 물들이 서로를 붙잡아서 날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액체라는 상태의 정의입니다. 그게 좀 더 단단하게 붙잡으면 뭐가 되는 거고 고체가 되는 거고 액체는 좀 덜 붙잡고 있는 거고 기체는 완전히 다 놔버린 거고 그게 액체와 기체와 고체의 상태인데 근데 이 서로 어느 정도 느슨하게 잡고 있는 이 물의 상태에서 이 평균 운동 에너지보다 평균 에너지보다 한참 에너지가 많은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은 이 안에서 자유롭게 운동하다가 표면 방향으로 운동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버리냐면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다른 물 분자들의 힘을 무시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냥 진짜 그렇게 나가서 수증기가 돼요. 그게 증발이에요. 되게 단순하지 뭐.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 분자가 나가버리는 걸 우리가 증발이라고 해. 증발은 그냥 이 많은 분자 중에서 에너지가 좀 많은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표면 방향으로 운동하면 뛰쳐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증발이라고 하는 현상의 기본입니다. 재밌지? 그래서 뛰쳐나갔어. 자, 근데 우리가 여기다 뭘 해놓을 거야? 만약에 여기다가 뚜껑을 일단 뚜껑 덮지 말고 얘기합시다. 뚜껑을 안 덮어놓잖아? 그러면 물 분자가 뛰쳐나가서 이 넓은 공간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 분자들은 나가는 대로 계속 뛰쳐나갈 건데 근데 이번엔 뚜껑을 덮어놔. 그러면 나간 수증기 입자는 이 안에 갇혀 있겠죠.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수증기 입자들이 차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이 수증기들 입자들 중에서도 누구는 에너지가 많고 누구는 적겠지. 근데 이 수증기 중에서 에너지가 적은 애가 표면 쪽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게? 그러면 그대로 붙잡혀서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럼 다시 물이 돼요. 그냥 에너지가 높은 애는 나가면 뛰쳐나가고요. 실제로 그 에너지가 높은 수증기는 물 표면에 부딪혀도 계속 다시 그냥 튕겨 나옵니다. 그대로 수증기예요. 근데 물일 땐 에너지가 많았으니까 수증기로 나왔을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물일 때 에너지가 많았다고 해서 수증기로 나와서도 에너지가 많은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 제가 한 고등학교일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이 되게 부유했는데 제가 대학교 가니까 집안이 망했더라고요. 그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서로 바뀌는 거니까 결국은 이때는 에너지가 많았지만 다른 애들보다 에너지가 훨씬 많은 상태에서 뛰쳐나갈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에너지가 적은 수증기였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걔는 다시 들어오면 부딪히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자 이때 요 두 가지 반응을 나눠서 나가는 건 방금 얘기한 증발이라고 하고요. 들어오는 건 응축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증발을 정반응이라고 보면 응축은 이거에 대한 뭐가 되겠어? 역반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상변화도 하나의 가역 반응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증발에는 뭐가 영향을 주나? 증발 속도에는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건 여러분들 그치 일단 온도가 있어요. 또 어떤 속도? 우리가 증발 속도에 영향을 줘야 되니까 어떤 속도? 분자 운동 속도? 그렇죠, 좋죠. 분자 운동 속도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근데 안 적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분자 운동 속도는 뭐에 의해 결정되게? 온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요건 좀 더 복잡한 이야기인데
습도, 그쵸? 습도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근데 습도는 어차피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거잖아, 이쪽에 습도가. 그쵸? 그러니까 습도도 일단은 지금은 적지 않고 일단 잠깐 둘게요. 왜냐면 습도의 얘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빼둘게. 습도도 영향을 받는 거지만. 압력? 압력의 영향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물은 압력의 영향을 안 받거든.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액체나 고체는 압력 영향을 안 받아요. 받긴 받는데 이 압력이 엄청 큰 차이가 나야 받아. 근데 기체는 압력 영향을 많이 받긴 하거든요. 표면적의 영향, 그쵸. 아주 크게 받죠. 그치. 그건 이제 증발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표면적의 영향도 받을 거고, 습도 영향도 받을 거고, 온도 영향도 받을 거고, 압력의 영향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로 속도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건 온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표면적이 넓어져서 속도가 빨라지는 건 어떤 개념에 가깝냐면 그냥 넓으니까 더 많이 증발하는 것 뿐이지 한 면당 증발하는 증발 속도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치? 그리고 압력도 비슷한데 압력은 좀 복잡한 얘기가 되니까 일단 뺄게. 압력도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압력도 넓어지고 좁아지는 데 영향을 주는 거지 일정 부분에서의 그 증발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 절대적인 증발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온도 하나야. 근데 선생님 저희가 배우기로는 우리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으로 배운 게 온도만으로 배우지 않았는데요. 되게 여러 가지 뭐 바람이 잘 불면 이런 것도 나오잖아. 우리 이불이 빨래가 잘 마를 조건 뭐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영향 많이 받잖아. 그 얘기는 이제 여기랑 같이 연결이 될 건데 자, 증발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건 온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린 지금 뭘 할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온도는 일정한 상태로 볼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종일관 증발 속도는 어떻게 되게? 일정해요. 실제로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증발 속도는 일정합니다. 얘는 아까 얘기한 화학 평형이랑은 좀 달라. 정반응인 증발 속도가 일정한 상태가 돼요. 다만 그럼 반대로 응축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뭔지 생각해 보자. 나간 입자들이 다시 물 표면에 와서 부딪히면 빨려 들어가는 게 응축이잖아. 그러면 부피도 영향을 주겠죠. 결국 여기에 얼만큼의 기체를 채울 수 있느냐의 영향 얘기가 되는 거니까. 또 일단 적어볼까? 부피. 부피 말고. 온도? 그쵸? 얘도 온도의 영향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온도가 충분히 높으면 이 수증기들이 가진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잘 안 빨려 들어갈 테니까 온도 영향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표면력, 표면장력. 사실 표면장력은 증발과 응축 모두에 전체적으로 똑같이 고루 힘을 가하고 표면장력은 우리가 계산해서 지금 여기로 가져오기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표면장력은 계산한다는 건 대학 과정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뺄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닙니다. 얘는. 그래서 빼는 거야. 얘는. 실제로 영향을 줄 거야. 압력. 얘도 압력도 영향을 주겠지. 네, 습도도 영향을 주겠죠. 바람은 뭐예요, 사실? 그 부분에 있는 습도를 날리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요 얘기 해볼게. 자, 이 중에서 압력은 증발 때랑 똑같아. 결국은 압력이 주는 영향은 일단 뺍시다. 그러면 부피랑 온도, 습도 중에서 자, 습도의 영향. 결국은 습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습한 정도인데 그게 뭐야? 수증기? 양이지. 그러니까 습도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수증기 양 혹은 수증기의 농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내지는 양. 그치? 그리고 부피는 아까 증발 때 표면적이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얼만큼 넓냐에 따라서 전체 응축 속도가 바뀌는 건 맞는데 그게 일정 부분의 응축 속도, 절대적인 응축 속도에 영향을 주진 않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뺄게. 그렇죠? 그리고 온도의 영향은 받긴 받는데 증발에 비해선 적게 받는 편입니다. 왜냐면 증발은 물 분자가 뛰쳐나가야 되는 거니까 에너지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밖에서 얘가 끌려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까지 에너지가 적을 필요가 없어. 생각보다 되게 쉽게 끌려 들어갑니다. 요거는 그냥 이제 에너지의 문제인데, 요거 이제 아까 얘기한 표면 장력의 문제랑 같이 연결되는 거라서 요것도 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변수는 요거 하나예요. 그리고 수증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응축되는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빨라지겠지. 그래서 응축 속도는 수증기의 양에 비례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로 정리해 볼게.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자, 물 분자라고 하는 건 이 물 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중에 좀 많은 애들이 표면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냥 뛰쳐나가 버리더라. 이걸 우리가 증발이라고 해. 근데 증발 속도에는 증발 속도 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표면 장력 같은 힘도 영향을 주지만, 그건 이제 물리적으로 계산하는, 우리가 좀 지금 계산하기는 힘든 변수니까 빼면, 그럼 기본적으로는 온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그러면 온도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는 일정할 거야.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응축 속도의 경우에는, 응축 속도는 이 수증기 분자가 결국 이 물 표면에 부딪혔을 때 끌려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응축이 되는 건데, 응축 속도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긴 주지만, 부피, 압력 이런 건 사실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고요. 온도는 직접적인 영향이지만,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표면 장력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거라서 일단 빼고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수증기의 농도에 비례한다 정도라서, 응축 속도는 수증기 양에 비례한다, 이렇게 첫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의 평형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처음에 증발 속도가 일정하니까 처음부터 계속 증발이 일어나겠지. 그럼 정반응 속도는 일어나요. 그리고 일정해요. 근데 역반응은 이제 증발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위에 수증기가 차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증기 양이 늘어나니까 수증기의 농도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면 응축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될 거야? 빨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랑 그럼 어떤 시점이 오겠어? 결국 같아지는 시점이 오죠. 그걸 우리가 상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한 습도가 높으면 증발이 안 되는 이유는요, 습도가 높으면 증발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습도가 높아도 증발 속도는 똑같아요. 단지 습도가 높으면 어떻겠어? 응축 속도가 빠르겠죠. 이미 우리가 습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상태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미 평형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요거 있잖아. 요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습도와 완벽히 비례하는 그냥 그 개념이에요. 이 상평형 자체가. 만약에 상평형을 이루잖아? 그럼 그 공간의 습도가 몇인 거게? 상대 습도가 100인 거예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 뭘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게? 증발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습도가, 상대 습도가 100이면 증발을 안 하는데, 그건 실제로 증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증발하는 양과 증발하는 속도와 응축하는 속도가 완벽하게 똑같은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화학적인 반응들의 실체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상대 습도가 100%야, 그럼 증발 안 해,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특히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화학자가 된다라고 하면, 누구 어디 가갖고 상대 습도가 100%면 증발 안 해, 이러면 구라를 치게 되는 거죠. 팩트가 아닌 거지, 실제로. 실제 팩트는 뭐야? 증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증발을 하는데, 증발하는 만큼 뭐 하는 거예요? 응축하는 겁니다. 오케이? 실제로 이게 그대로 똑같이 용해 반응으로 연결되면 그게 용해 평형이고요. 그래서 용해 평형에서는 또 어떤 개념이 되는 거게? 용해 평형을 이루잖아? 그러면 그 용해 평형을 이룰 때 용질의 질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용해도가 됩니다. 거기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더 이상 안 녹는 게 아니라 뭐인 거예요? 녹는 속도와 다시 나오는 거. 우리 용질이 다시 나오는 걸 뭐라고 해? 석출이라고 하죠.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어떻다는 뜻이 되는 거야? 같다는 뜻이 되는 거죠. 안 녹는다가 아닙니다. 이해돼?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그거 실험도 있어요.
그 여러분 그 포도당 같은 거 보면요. C6H12O6 이거 포도당이잖아. 얘를 처음에 물에다가 진짜 잔뜩 넣어. 그래서 녹여. 그래서 최대한 다 녹을 때까지 다 녹여.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화 상태가 돼. 그래서 안 녹고 남은 포도당이 되게 많은 상태야. 그 상태에서 한번 깔때기 같은 데 걸러줍니다. 거름 종이에 걸러. 그래서 딱 포도당 수용액만 남기는 거지. 그러면 얘는 딱 어떤 상태냐면 포화 상태에 C6H12O6 포도당 수용액이 되거든요. 그치? 여기다가 다시 포도당을 집어넣어 주는데 이번에 집어넣어 주는 포도당은 어떤 애들이냐면 C14. 이게 뭐냐면요. 방사성 동위원소예요. 우리가 동위원소라는 게 뭡니까? 그래도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아예 처음 다루나? 동위원소. 동위원소라는 거. 동위원소는 뭐야? 동위원소가 뭐냐면 탄소는 탄소예요. 그러니까 양성자수는 원래 탄소 양성자수 몇 개? 6개. 그래서 요 탄소가 6개. 양성자수는 6개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랑 똑같은 탄소인데 근데 중성자수가 몇 개인 거야? 예, 원래는 중성자수가 6개여야 되지만 얘는 중성자를 8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방사성 그냥 동위원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동위원소 중에서 굉장히 불안정해서 냅두면 방사성 붕괴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방사성 붕괴라고 하면 뭐냐면 양성자나 중성자가 튀어나가면서 중성자가 튀어나가면 자기 원래 그 탄소로 치면은 C12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중성자 붕괴를 하던가 아니면 양성자 붕괴, 양성자를 뱉으면서 아예 다른 원소로 바뀌는 이런 이 방사성 붕괴를 하는 애들을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거든. C14 같은 경우는 아주 미약하지만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시간 지나면서 계속 붕괴를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C14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면 질량을 측정해 봤을 때 일반 탄소랑 다르니까 그것도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방사능이 계속 나오니까 그 방사선이 나오는 걸 이용해서 측정도 가능한 아주 실험하기에 좋은 애거든. 근데 그러니까 얘 지금 포화 상태의 C6H12O6 그러니까 포도당을 녹여서 포화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 방사성 포도당을 넣잖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 겉으로 보기에는 얘 양이 하나도 안 변해요. 전혀 안 녹는 것처럼 보여. 그냥 넣어놨는데 진짜 하나도 안 변하고 계속 똑같이 쌓여있고 그 위에 액체가 찰랑거리고 있고 그렇게만 보이거든? 근데 이거 일정 시간 후에 다시 거름망에 걸은 다음에 요 액체만 따로 떼서 그 액체에서 방사능 나오는지 보면 나와요. 왜냐면 얘가 안 녹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겉으로 봤을 때만 안 녹아 보이는 거지 어떻게 됐을 테니까. 얘는 계속 석출되고 얘가 계속 녹아 들어간 거니까. 그러면 그 거른 다음에 석출된 거에도 방사능 제목이 좀 낮아져 있어. 네, 낮아져 있는 거죠. 그게 보입니다. 저렇게 실험으로 통해서 증명도 가능한 게 용해평형, 상평형 이런 화학평형에 대한 얘기가 돼요. 어렵죠? 본격적으로 화학이거든? 여기가. 어렵습니다. 끓으면 오늘 얘기하지도 못했는데 남은 시간상 끓으면 어차피 7분 남았다. 하고 끝내자. 자, 그러면 끓으면 뭐냐면 끓으면 이게 좀 재밌는데 자, 요게 액체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요 액체가 수증기로 바뀌자마자 이 수증기는 기체잖아. 그럼 기체니까 뭘 띠게 되게? 기체는 압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도 압력을 갖는 거지만 우리는 물의 압력은 결국 물의 질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흔히 압력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기체의 압력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물이 수증기가 됐을 때 그럼 그 수증기는 바로 압력을 갖게 되거든. 그걸 우리가 수증기의 압력이라고 해서 수증기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수증기는 압력을 갖게 되니까 그럼 그 압력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이 다 적용되게 되거든.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풍선이 있어. 근데 풍선 안에 기체 압력이 밖의 압력에 비해서 훨씬 낮잖아? 그럼 이 풍선은 어떻게 되게? 간단하게는 쪼그라들 수도 있고 근데 압력 차이가 너무 크면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터져버립니다. 안에가 버티지 못하니까 아예 터져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반대의 경우 안쪽에 압력이 너무 커서 터지는 경우가 더 많지만 바깥에가 훨씬 커서 확 누르는 힘이 세도 터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고무풍선은 그냥 쪼그라드는 경우가 더 많겠네. 근데 이게 고무풍선이 아니라 만약에 기포 정도로 생각해 봅시다. 기포는 뭐야? 물 속에 기체 방울이지. 근데 기체 방울에 기체 안에 있는 압력이 바깥의 압력에 비해서 훨씬 약해. 그럼 이 기포가 어떻게 되겠어? 뭐 어떻게 얘기하면 쪼그라드는 거고 어떻게 얘기하면 터져서 결국은 다시 사라져버리겠지, 기포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물속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기포 있지. 그 기포,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 압력이 전부 일기압인 거예요. 그래야 기포가 있을 수 있어. 왜? 바깥에 대기압이 일기압이잖아? 그러면 그 기압을 이길 정도의 압력이 기포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기포가 버텨요. 실제로 여러분들 체내 압력이 몇인 줄 알아? 일기압이에요. 우리 몸이 일기압을 버티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왜 장쌤이 설명할 때 그 얘기 하지 않나? 막 코끼리 뭐 몇 마리가 서 있고 막 이런 얘기. 실제로 우리는 우리 체내 압력이 그만큼 맞춰져 있지 않으면 못 버텨요. 터져버릴 거예요. 근데 체내 압력과 바깥의 압력이 같으니까 버티는 거야. 그게 기포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거든. 근데 이 수증기의 압력도 결국 압력이니까 뭐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냐면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요건 이제 압력과 온도의 관계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압력이 높아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증기압이라고 하는 게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 수증기가 띄는 압력도 커지거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표면에서의 증발 말고 안에서 만약에 수증기가 만들어졌어, 갑자기. 그러면 이 수증기는 기체니까 기포 형태로 만들어지겠지. 근데 만들어져 봤자 이 안에 수증기의 압력이 낮으면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리지. 그러면 터지면 다시 뭘로 돌아가겠어? 그냥 물로 돌아가 버려요. 물이 수증기가 됐던 건데 그 기포가 터진 거니까 다시 물로 돌아가 버려. 물과 만나니까.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온도를 계속 올리다 보면 어떤 시점이 오냐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이 수증기 압력도 계속 커지거든. 그러면 이 압력, 이 기포 안에 수증기 압력이 계속 올라가. 근데 한 0.9기압 됐어. 그래도 1기압보다 약하니까 터지겠지. 그러다가 만약에 수증기 내부에 요 기포, 요 수증기의 압력이 1기압이 되면 어떻게 되게? 견딜 수 있게 되지. 그러면 대기압을 견딜 수 있으니까 얘가 기포가 만들어진 상태로 표면으로 나가서 표면으로 수증기를 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내부에서 기포가 만들어져서 나가는, 그러니까 내부로부터의 기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렇게 이 수증기의 압력이 1기압이 되는 온도가 100도씨예요. 그게 끓음입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이 수증기압이 수증기압이 1기압이 될 때의 온도가 100도씨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이 기포가 만들어지는데 안에서 이 기포 안에 압력이 1기압이니까 외부 압력을 버티고 안에서 일어난 기화가 표면으로의 기화, 표면으로 나가서 이 수증기를 내보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기포가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지. 즉, 이 끓음으로부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내부로부터의 기화가 가능해지는 상태입니다. 증발은 뭐만 가능한 건데? 표면 기화만 가능한 겁니다. 애초에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겁니다. 증발은 표면 기화를 얘기하는 거고 끓음은 내부 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기화가 성립하려면 수증기압이 대기압과 같아져야 돼. 선생님, 근데 수증기압이 수증기압이 1기압인 게 얘가 1기압이 되는 게 딱 100도씨인 게 너무 신기한데요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이 조건을 맞춰서 그걸 100도씨로 맞춰놓은 거잖아요. 100도씨라는 온도 자체가 뭐야? 물이 끓는 점을 100도로 맞춘 겁니다. 원래 섭씨라는 온도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섭씨라는 온도 자체가 물이 얼 때를 0도, 물이 끓을 때를 100도로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절대 온도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원래 몇 도예요? 이게 마이너스,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게 273도, 이게 373K죠.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깔끔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섭씨 온도라는 걸 이용해서. 오케이? 끓음. 이게 이제 끓음이라는 건데요. 자, 이건 화학이고요. 이건 화학 반응의 세계, 물질과 에너지 이쪽 얘기일 겁니다.
물질과 에너지가 보통 여러분들 고2 때 2학기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2 때 생각해 보면 요거 1학기 때 하고 요거 1학기 때, 2학기 때예요. 그냥 하는 김에 같이 했어.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는 메인은 이제 증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화학평형 중에서 상평형 쪽을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원하는 바는 다 했다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잠깐 이 내용이 있는 프린트를 좀 뽑아 드릴게요. 그러면 받아서 가면 되겠다. 그치?